그러니까 이혼은 쉽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결혼은 어렵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끊임없이 본인한테 질문을 하면 결혼도 이혼도 되게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 저 했습니다. 두 분 안 하셨네요. 결혼을 권하시나요? 저는 반반. 반반? 네. 다들 결혼하신 선배분들께서도 저한테 이제 애가 없고 하면은 사실 둘이 사는 거는 크게 싸움 없을 거고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신혼생활 때 싸움이 없다가도 애가 생기면 본인의 체력과 여유가 없으니까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이는 문제죠. 문제라는 게 두 사람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보통 한쪽이 안 한단 말이에요. 한쪽이 독박으로 하다 보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결혼 몇 년 차세요? 결혼 이제 한 4년? 4년? 네, 4년 정도 됐어요. 꽤 되셨네요. 네. 어떠세요? 결혼해서 둘만 있을 때랑 아이랑 있을 때랑 또 전혀 다르거든요, 생활 자체가. 그래서 지금 힘겹게. 힘겹게. 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결혼을 해라, 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을 한다는 거는 내 시간과 노력을 쓴다는 건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혼도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실 안 한 친구들도 많고, 안 한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근데 이제 또 기성세대와의 이제 접촉이 많은 집단에 있다 보면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시대가 변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아직도 조금 한계의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죠.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제 하라는 쪽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를 강조해야지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전제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떠나서 사람은요, 관계를 맺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다른 게 모두 충족되어 있어도 좋은 관계가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안 해도 돼요. 연애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동거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해. 그러면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쁜 사람과 관계를 끊는, 그걸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신중하게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자기는 신중하게 결혼을 했대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문제는 무엇을 신중하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신중하게 했냐. 그냥 나는 조건을 꼼꼼히 따졌어요. 아니면 신중하게 하려고 결정사를 갔어요. 아니면은 5년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체크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죠? 그거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을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갈등을 본인이 만들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나는 평화주의자야, 난 싸우는 게 싫어,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는데 그 사람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회피형. 회피형이에요. 제가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내 남편은 회피형이에요, 내 아내는 회피형이라고 하는데 정말 회피하고 있는 사람은 나거든요. 본인이 가장 많이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혼이든 뭐든 간에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이 있다. 그래서 갈등을 안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는 이 문제 해결,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둘이. 그게 잘 되면 결혼해도 되고요. 그게 전혀 안 되거나 문제가 없어요 하는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이라는 건요, 제가 볼 땐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내 머릿속에서 이게 작동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야 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2단계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문제인가? 아닌가도 몰라요.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제기조차 못해. 그런 분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가 그거는 문제가 맞아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야,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하면은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 갈등은. 그럼 계속 내가 참아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건데, 그럼 결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문제가 맞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라고 해. 근데 개선을 안 해요. 행동을 안 해. 말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는 나랑 쟤랑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거는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연애할 때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 준비하는 동안이야 누구나 다 예민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해요. 아니면은 상대가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거 하고 넘어가. 근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예민하다고 쳐요. 그럼 나는 예민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예민하다는 기준도 모호한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대범한 사람인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무슨 척을 할 수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걸 인정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나이에 이 정도 조건의 사람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세우기 전에 결혼부터 막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결혼하고 보자. 나중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경솔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안다는 건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죠. 그걸 연습하는 게 연애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상대만 봐요.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상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쟤를 기분 좋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정작 내 기분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인데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등급이 있는데요. 1에서 9등급이에요. 그럼 1등급은 1명이야. 9등급은 99명이 있는 거예요. 수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럼 사람을 가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일단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얘의 기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는 일단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심을 갖는다는 건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사랑인지 연민인지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불쌍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안 됐다. 저 사람이 어릴 때 불우했어. 내가 사랑을 줘야지. 내가 뭐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시는 분도 매우 많죠. 이런 분들도 있는데 돈 얘기하는 걸 되게 꺼려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도 남자분들은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여자분들은 말을 못해. 못 꺼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너무 속물 같을까 봐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속세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내가 속세에서 살면서 속물이 아니길 바라는 거는 매우 이상한 거죠.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싸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요 그냥 호구 잡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그 사람 주변에는요 나쁜 사람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좋은 사람은 떠나거든요. 착한 사람은 보통은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착한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착한 사람은요 누구한테나 착해야 돼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요 각자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수행을 못하면 이 사람이 대신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가 다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자식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죄를 짓는 길이고요. 내 남편이 착하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남편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그 말인 거거든요. 심각하다. 그런 거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혼은요. 속물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속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아예. 이 시장에 오면 안 되는 거죠. 이혼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딥한 사회 문제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양육비에 관한 사회 문제로 배드파파스라고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을 신상 공개해버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 사이트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양육비를 잘 안 주는 구조인가요?
사실은 양육비 자체도 책정되는 비율이 금액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재가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다. 그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이에요. 민사소송에서도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 내가 이겼어. 근데 상대가 안 줘. 그러면 집행을 한단 말이죠. 집행이라는 거는 그 사람 재산에 압류를 해서 경매 넘기고 거기서 내가 돈을 받는 그런 강제 절차들이 있는 건데 모든 경우는 아니고 어떤 나쁜 사람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죠. 예를 들면 자기 앞으로 재산을 만들지 않아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집이 엄청 부자예요. 남자분인데 가족 사업을 하거든요. 법인인데 양육비를 안 주려고 급여를요. 한 500만 원 받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낮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막 골프 치고 다니고 회사 돈으로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근데 그 아이 양육비를 안 주는 거죠. 그런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제재는 있다고 해요. 뭐 출국 금지, 운전면허 금지, 운전면허 정지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을 들어보면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그러면 엄청난 타격이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제 지급 안 하면 면허도 정지되고 감치 32일 동안 감치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돈을 안 준다고 감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범죄를 저질러야지만 구금을 할 수 있는 건데 민사에서 양육비 안 준다고 구금을 시킨다는 건 엄청난 처벌이에요. 근데 엄청난 거는 그만큼 잘 쓰이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많은데 저를 예로 들면 저도 변호사인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가 1억 5천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으려고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행명령부터 해야 돼요. 이행명령이 끝나면 감치명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치명령이 돼도 안 줘.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제재 있잖아요. 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가 열려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요원하죠. 양육비를 못 받는 정도라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행명령을 청구하려면 물론 본인이 해도 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또 돈이 들어요. 시간도 걸려요. 모든 소송은 아무리 짧아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이행명령 받았어. 안 주겠죠? 감치명령 들어가. 근데 감치명령 한다고 해서 바로 구금되는 게 아니라 송달이 돼야 돼요. 전 남편한테. 근데 송달이 되게 안 되거든요. 송달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허락을 아니죠. 법원에서는 송달을 하죠. 네. 근데 본인이 안 받는 거예요. 그 집에 사는데 그런 사람 안 살아요.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송달이. 그러면 혹시 착불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등기로 반드시 그 사람이 받거나 그 사람의 가족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족은 이미 알고 있죠.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인 걸 아니까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자기 남편인데 아니면 자기 아들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치인 불명이 되면은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소송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행명령을 청구했어요. 근데 당연히 안 주죠. 감치명령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송달을 받았어. 그럼 이제 되는 거잖아. 누구도 감치되고 싶어 하진 않으니까 양육비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건데 감치 재판이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왜냐면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감치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자꾸 기회를 연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연기해 주고 그동안 얘는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주겠다. 몇 월에 얼마를 주고 몇 월에 얼마 주겠다고 계획을 막 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주지 않아. 그러다가 법원에서 불차분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1년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감치명령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치인 불명. 안 받는 거죠, 송달이. 그런 식으로 뭐 몇 년째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알면은 이혼이 이렇게 어려운 걸 알면 결혼을 신중하게 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결혼은 되게 쉽게 해놔요. 결혼은 그냥 오늘 당장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숙려기간도 있죠. 협의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있다 해라. 하고 나서도 양육비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혼은 쉽게 못 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도 있어야 되죠. 합의를 안 해줘. 난 이혼하고 싶은데 제가 합의를 안 해줘. 그러면은 기다려야 돼요. 유책이 생기거나 파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걸 만약에 결혼할 때 했으면 저는 결혼 숙려 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혼 숙려 캠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죠. 이혼 숙려가 아니라 어차피 사람들이요
이혼 쉽게 안 해요. 제가 이혼을 신속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 아무리 드려도 웬만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 관계는 이미 파탄난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쉽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결혼은 어렵게 해야 돼요. 너 정말 이 결혼 해도 되는지, 정말 하고 싶냐, 체크할 것들 다 체크하게 해주고,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 그럼 그때 결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남편이 뭐 바람핀 것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도박도 아닌데 이런 사유로 이혼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나는 정말 이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막 우울증도 오고 심각한 상황이야. 그런데도 그걸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연애할 때는요, 좋으면 사귀고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혼이라는 이유로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싫으면 그걸로 이혼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법이 그거를 규율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다, 이런 거예요. 경솔하게 이혼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예요. 대부분은 또 그렇고. 그러면은 이혼할 수 있게, 당연히 합의는 안 되겠죠.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파탄주의를 많이 기울어서요,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특별한 유책이 없어도 더 이상 부부 관계 회복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많이 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상담을 할 때 제가 제일 답답한, 제일 화가 나는 상담이 뭐냐면, 남편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의 등급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쓰레기다, 9등급이다,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해요. 끝났어, 판단이.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하고요, 계속 쓰레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은 이혼할 결심이 아직 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하소연만.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에 대한 동감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변호사님한테 얻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좀 친구끼리. 아니, 친구끼리라도 그래. 이미 끝났죠. 평가가 끝나면은 그 평가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등급을 왜 나누냐면 그 등급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당신이 더 이상하다는 거죠. 쓰레기인 거 알았는데 왜 버리지 않느냐. 그럼 나도 결국은 쓰레기인 거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을 제가 하죠. 근데 계속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원점으로.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냐고 여쭤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여쭤보면요, 사실상 별로 계획이 없어요. 결혼한 이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고 만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사실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대다수가 이혼하시고 헤어진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이제 나를 키워주고 계신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나와 헤어진 배우자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헤어졌을 때 마지막 모습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질 건데요. 일단 이혼이라는 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혼하고 나서 본인이 불행하잖아요. 아니면 아이가 만약에 잘 안 됐잖아요. 그럼 그걸 이혼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해야지. 그러네.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행복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해서 불행하다고 하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혼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미성년 아이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사리분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모가 정해줘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이혼 여부를 자식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 아빠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 듣고 이혼을 안 했대. 근데 이제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20살이 넘었어. 그때까지도 이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왜 이혼을 안 했냐. 그러니까 네가 그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기억도 못 해요, 아이는. 제가 그럴 거면은 그냥 동전을 던지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아이는 사리분별이 없는데 그 아이한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는 그 책임을 얘한테 전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요, 아이한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싫어해도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으면 끌고라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했으면은 내가 이혼을 왜 했느냐. 저 사람이 등급이 낮아.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한 거야. 그렇다면은 내 아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 거잖아요. 나쁜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보고 싶어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안 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식한테 부부간에 있었던 갈등을 이야기를 안 해요. 대부분 이걸 되게 자랑삼아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남편이랑 많이 싸우는데 아이 앞에서는 안 싸웠어요. 아이 앞에서는 욕을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이는 몰라요. 남편이 불륜을 했어. 그것도 몰라요. 아이는 자기 아빠가 바람핀 것도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되게 충격을 받겠죠.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이혼한다니까. 이혼하고 나서도 그 갈등을 전혀 모르니까 아빠를 만나는 거를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것이 불만일 거고.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족이라는 건 힘들 때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해 주는 거지, 행복한 척을 하는 건 가족이 아니거든요. 이혼을 내가 하게 된 이유를 뭐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남편이 불륜을 했어. 부부 간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건 신뢰예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아빠가 그 신뢰를 깨는 중대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엄마가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아이가 그 이혼을 이해를 하잖아요. 4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저도 아이들이 되게 어릴 때 이혼을 했거든요. 큰애가 그때 5살이었단 말이죠. 유치원은 그래도 괜찮은데 학교를 가잖아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잔인해요. 어른들은요, 궁금해도 안 물어봐요. 예의상. 근데 아이들은요, 궁금한 거 그냥 물어봐요. 직설적으로. 너네 아빠 왜 없어?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거기서 상처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 아이들만의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랑. 우리가 이제 이혼하면 이혼녀가 되고 이혼남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도 이혼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다른 데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에 나갔다가 그럼 집이라는 공간에 들어왔을 때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럼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한테. 그럼 무례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결혼과 이혼은 저는 똑같은 결정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행복하다는 거를 결혼할 때는 생각을 하는데 이혼할 때는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면, 그런 이상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본인한테 질문을 하면 결혼도 이혼도 되게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